네, 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김정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이태원 클럽발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또 온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 종식되려면 한참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린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국가자문관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노하우를 전수하고 오신 한류 코로나 1호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선 본인 소개부터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최재욱 교수라고 합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자문도 하고 방송 활동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국가자문관으로 파견돼서 현지 보건부 정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다양한 자문 활동을 하고 귀국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 거치고 네.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국내 상황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뉴스 그리고 미국 뉴스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뉴스는 많이 몰랐거든요. 현지 가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 상황도 좀 궁금해요. 네,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인구 한 3,300만 명쯤 됩니다. 네. 그런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습니다. 중소득 국가라고 이제 분류되고요. 네. 또 의료 기술이나 방역 역량, 또 사회적 인적 자원의 조금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실제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 2,500명에 사망자 11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참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꼭 선진 기술에 의존한 방역 대책이 아니더라도 나라마다 사회, 경제, 문화에 맞는 그런 적절한 정책을 또 펼친다면 그리고 또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국민이 협조해서 잘 관리가 된다면은 그러한 정도로 관리가 잘 된다는 거를 저도 같이 경험해보고 왔고요.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한류 코로나, 네. K 방역 그런 얘기도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표현보다는 네. 우리나라의 경험과 또 사례를 공유하면서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정책과 이런 방역 정책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바이오를 전파함과 동시에 현지화도 분명히 따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이제 방역 자문을 하시는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의 방역 자문을 우선시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그 급격한 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환자는 빨리 접촉자를 찾아서 추가 전파를 막는 것, 그것이 이제 역학조사 방역 정책의 첫 번째고요. 네네. 혹시라도 놓친 환자가 있으면은 이 방역 당국의 이 감시망에서 벗어나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방역 정책의 부분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즉 사회적 봉쇄라고 얘기하는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네. 또 초기에 국경 봉쇄를 일찍 시작함으로 인해서 해외 유입 환자를 막고 그래서 초기 첫 번째 환자가 3월 10일 날 발생했습니다. 좀 늦게 네, 발생했네요. 굉장히 한 달 반에 두 달 정도 늦게 발생했죠. 국경 봉쇄 덕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간 동안 한 달 반에 두 달 번 소중한 시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네. 각종 방역 정책을 조기에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컨테이너선을 연결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연결해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만들고 이 코로나19 전담병원 4곳을 확보하고 그 외에 다양한 사회적 그 물자를 확보하고 그래서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적절히 관리하면서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파를 막는 그래서 지금 한 2,500명 정도 환자 발생 수준을 이렇게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첨단 기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혹은 최상의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 맞는 또 적정한 수준의 그런 사회적 거리나 방역 정책을 함으로써 충분히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입니다. 그 벌어둔 시간 동안 예방과 대응을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은데 그 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진단키트거든요. 네, 그리고 네. 마침 우리 진단키트가 K 진단키트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진단키트 안 부족했나요? 예, 많이 부족했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갔을 때 그 4월 초가 전 세계적으로 진단 키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진단 키트가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에서 무상 원조로 외교부에서 무상 원조로 우즈벡 정부에 진단 키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네. 진단 키트는 구했는데 진단 키트에 반드시 필요한 시약이 없어서 이건 갖고 와봐야 소용없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네. 같이 주는 게 아니었군요. 같이 주는 게 원래는 아니고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그 다 따로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이거는 구했는데 시약은 부족하고요. 또 시약은까지 또 구해서 세트로 맞춰놨는데 이거를 분석하기 위한 이제 수압하기 위해 네. 뭉치 있죠. 네. 그게 부족하거나 혹은 그걸 처리하기 위한 이 컨테이너라고 해서 용기가 부족하거나 해서 혹은 흔히 얘기하면 이제 공급망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연달아서 같이 있어야 될 공급망 사슬이 다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관련된 이제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님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 걸어서 네. 좀 같이 좀 주시면 안 되겠냐. 이거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우리나라 무상 원조로 해서 이렇게 좋은 뜻에서 하는 건데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행히 한 회사께서 대표님께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그 세트를 통째로 다 이렇게 구해 주실 수가 있어서 갖고 오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라 동참해 주셨겠지만 그 안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교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라서 평소와는 다른 조금이라도 하나 더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노력한다면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해외 유럽이라던가 미국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잘 안 끼네라는 의아함이 생기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우즈베키스탄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요.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 네. 문화적인 좀 차이 이런 거는 좀 없었습니다.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주가가 통상 거의 대부분 위생과 방역에 대해서는 개념들이 좀 철저한 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다 지시에 잘 따라서 하고요. 이제 다만 마스크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KF80, 94와 같은 정격품 마스크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구사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우즈베키스탄에 없습니다. 네. 다 수입해야 되는 관계로 그런 의료인이 써야 되는 그런 전문가 의학적 구사 마스크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여전히 좀 아쉽고 좀 지금이야 좀 많은 부분의 지원이 국제적인 좀 공조를 통한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품귀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참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의 방역 모델을 적용할 때 있어서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화도 필요하고 그 나라의 상황, 문화 같은 걸 다 접목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방역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타 국가들에게? 사실 스탠다드나 네. 지침이나 매뉴얼은 대체로 시작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방역 모델이라고 특별히 더 다른 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했던 드라이브 스루, 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그 의학적 권고나 이 기준들은 이제 주목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되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요.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거기는 한 달 반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한 달 반 먼저 시작해서 맞아요. 초기에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경험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의 스탠다드와 뭐 확진자 지침이나 기준이나 또 격리자 기준과 지침을 좀 변화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생활치료센터 같은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꼭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접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해서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즈베키스탄 적용이 안 돼요. 왜요? 요양병원이 없으니까요. 그 요양원도 없습니다. 네. 아직 대가족 제도라서 3대, 4대가 같이 삽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엔 잠깐 그런 부분을 좀 놓쳐서 요양병원은 왜 안 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양병원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을까요? 물어봤더니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나라는 나라마다 고유한 사회적, 경제적, 또 문화적인 그런 또 행정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 모델을 적용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 나라 상황에 맞춰서 수정 보완하고 접목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현지 전문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 상황을 접목할 수 있지 먼저 선후가 바뀌면은 좀 어렵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알고 나서 접목을 해야 된다. 참 와닿는 말인데 궁금한 게요. 사실 폐쇄적인 지역일수록 더 감염률이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라던가 물론 종교시설이라던가 클럽 내에서 그 감염률이 높았는데 왜 지하철과 버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폐쇄된 공간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감염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좀 다른 건가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는 어떠한 형태에 상관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된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같이 있을 때 거기에 환자가 있으면 전파합니다. 집단 발병합니다. 이제 그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하철을 예를 드셨습니다. 지하철은 밀폐되어 있고 또 밀집되어 있는 공간인 것은 분명하나 몇 가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장시간 있는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단기간 5분, 10분 잠깐 스쳐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지하철이라는 것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이 환기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강제 환기라고 돼 있고 에어컨이든 뭐든 환기가 이제 시설이 돼 있어서 공기 순환이 좀 잘 되고 있고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알기로는 3번인가 4번 정도 소독을 계속하고요. 또 지난 2달간 뭐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마스크를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다들 쓰고 다니셨죠. 그 마스크 쓴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마 국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처음에 굉장히 겁내셨을 텐데 이 전 세계 인구의 60%가 감염이 돼서 면역이 획득되면 그때 종식될 겁니다. 라는 얘기 들으셨죠. 뭐 그게 가장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면역이 생기지 않더라도 지하철 한 차량 내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60% 이상 되면 실제로 면역이 생긴 것처럼 효과가 돼서 혹시 감염 환자가 있다가 전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크는 효과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볼 때 이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파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발생되었다는 걸 본인이 혹시 환자라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될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고요. 또 거기서 발생돼서 신고하더라도 여기와 연관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찾아지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이태원 클럽이나 유흥음식점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 기본적으로 이용객이 마스크를 열심히 쓰더라도 할 수 없이 벗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뭘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그런 공간 자체는 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예방 관리라든지 위생 관리 수칙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에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의 좀 통계를 봤을 때 30% 정도가 무증상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 점점 바이러스가 바뀌면서 무증상 환자들이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젊은 연령층 환자들 속에서 무증상이 많은 건지 그에 대한 특징도 있나요? 이번에 이제 30%라고 그랬고, 그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무증상 감염이 10% 정도 알려져 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은 것 같다. 네. 그래서 무증상 감염에서는 나도 모르게 전파될 수 있으니까 더 위험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네. 무증상 감염은 누구든지 환자들이 있습니다. 즉 우선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감염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생기기 전에 48시간 동안에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여다보니까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네, 많지 않고요. 네. 48시간까지 증상 발생하기 전, 그 기간에 무증상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발생한 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확진자를 쭉 찾으면 그때는 무증상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 증상이 있을 때 찾아진 거니까. 네. 근데 확진자 검사를 아주 조기에 빨리 해서 그 48시간 전에 대부분 환자 찾아서 검사를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무증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진단 검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즉 조기 발견을 열심히 하냐 좀 늦게 하냐에 따라서 이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30%가 무증상이었다고 해서 계속 무증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마 지금 30%라고 처음에 알려졌던 분이 네. 하루 이틀 며칠 지나서 증상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조사한 무증상 감염은 확 줄었을 거라서 그 점은 다소 좀 오해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이번 이태원의 발병자 분들이 무증상 감염이 따른 경우가 훨씬 많다거나 또 그거를 굳이 설명하려고 젊은 사람은 더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과학적으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사해 보면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럴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초기 환자가 발생하자마자 적극적으로 동선도 공개하고 막 조사를 해서 조기 발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무증상 감염 비율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시기도 무증상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 아신다면 국민들이 좀 덜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이 점점 변화하는 흐름 안에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며 그 안에서 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칫하면은 처음에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계층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가 증폭되고 네. 그 부분이 사회 전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경제가 붕괴되면 코로나19 사태가 문제가 아니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해야 되고요. 그런데 통상의 위험 관리를 할 때 첫째, 위험을 사전 예방 관리하고 사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 예방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함에 있어서 좀 보이지 않았다는 것. 즉 그런 준비가 좀 철저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국민과 사업주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러한 그 예방과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절차가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다 보니까 네. 마치 이용자들의 잘못 혹은 사업주들의 잘못으로 비춰지고 그 사람들을 비난한 형태로 가는 부분이 현재 좀 발생한 것 같고요. 그 네. 부분은 전 조금 아쉽다고 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이런 생활 방역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이 잘 지속되고 있는지 안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감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를 가동하는 그런 절차가 먼저 전제되고 정부가 할 역할은 이렇게 해서 최소한 노력을 사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해야 될 역할과 이용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그 협조를 넘어서 그 부분이 잘 안 될 때는 계도 조치하고 그도 안 되면 사용 중지 명령 내리고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국민과 이용자들과 사업주의 책임으로 해서 당신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당신이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 공권력이 해야지 개인이 자발적인 걸 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완벽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겠다. 우리가 바뀐 거를 수긍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겠다,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도 혹시 모를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우린 이런 정부 차원의 의료진의 지원 그리고 그런 병원의 지원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겠네요. 방역 조치, 역학 조사, 그리고 발견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의료계의 몫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집단 발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관리가 되고 네. 사망자도 그래도 많이 좀 줄일 수 있었던 거는 의료계의 역량과 노력과 또 그동안의 메르스 사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축적된 그런 역량들이 종합적으로 민관이 합동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경기의 끈을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을 좀 잠깐 들여다본다면 앞으로도 장기전을 준비한다면 의료계가 지치지 않도록 의료계가 장기전을 준비해서 계속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의료계는 경영난이 심각하고요. 네. 아마 조만간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그런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의료계의 역량 약화로 그렇게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19를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의료계가 지금 힘이 너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점 매우 걱정됩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알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의료진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온 국민들의 개별적인 도움과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당부의 메시지 전해주세요. 네, 역학조사와 방역정책 그리고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 부분은 의료계와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효과적이고 이 코로나19를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또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쉽게 끝날 일도 아닙니다만 관리 가능하고요. 통제 가능하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나갈 수 있는 실력과 저력이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을 믿어주시고 같이 합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네. 힘든 시기를 전 세계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희망 안에서 많은 이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다면 코로나19 종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